자, 이제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송영길 대표의 아드님이죠. 네. 송주원 씨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따님이죠. 예, 송현주. 네. 예. 네, 딸이 같이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두 분을 만났는데 우리 현주 씨 같은 경우도 명함을 들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 송영길 대표가 4월 4일에 옥중 영상을 촬영해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는데, 시민들이 지난번에 우리 스튜디오에 왔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출마한 사실도 좀 모르십니다. 우리 소나무당 자체를 모르고 또 왜 광주에 또 출마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거 좀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예 옥중에서 영상을 찍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며칠 사이에? 네. 들고. 네. 엄청 확 달라졌는데요.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기류가 바뀌는 거를 더 피부로 체감해서 사실 더 놀랍고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일단 우선 뉴탐사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명함을 나눠드릴 때부터 방송에서 봤다, 고생한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어제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또 반갑게 달려와서 찍었으니까 걱정 마라,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또 오늘 마침 운천 저수지를 돌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뉴탐사에서 오시기 전에도 운천 저수지를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2번에서 3번째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말 시민분들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명함을 받을 때 솔직히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수도 물론 제 느낌입니다만 현저히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명함을 달라고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좀 정말 더 희망을 가져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계속 감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이렇게 뭘 돌리는 일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옛날에 MBC 노조 파업할 때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드리면은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고 이렇게 손으로 툭툭 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상처받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한 씨는 그런 경험 있습니까? 과거에도? 예, 사실 아버지의 선거를 도와드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함을 나눠드리는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명함 나눠드리는 행위 자체가 저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알바로서 명함을 나눠드리는 거라면 대충 나눠드려도 되는데, 저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민분들께 다가가는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지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명함을 나르는 행위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례하신 분들도 간혹 종종 계셨습니다. 수도권 선거 때는 말이죠. 예를 들어 받자마자 찢어버린다던가 욕설을 하던가 등등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쯤이야 금방 견디는 수준이라서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다만 광주에서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한 번도 겪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함 받는 걸 거절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 무례한 반응을 보인 분은 전혀 없으셨고, 또 대부분 시민들께서 힘내라, 우리가 응원해주고 있다, 우리만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우호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광주 서구 갑의 운천 저수지에 이제 처음 들려가지고 첫 번째 시민들 인터뷰하는데 저희가 조금 상처를 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에 시민분이 이제 한 40대 한 후반쯤 되시는 분 같은 여성의 분인데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대니를 싸늘하게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 투표를 누구한테 하기로 광주 서구 갑 주민이냐고 얘기했더니 그렇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투표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결정은 했지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이렇게 너무 쌀쌀맞게 얘기를 해서 네. 조금 저가 이분은 우리가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한 이제 취재를 오는 기자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은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바로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송영길 대표 그 옥중 연설 영상은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동생이 그 영상을 보고 나보고 꼭 영상을 보라고 하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시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딱 했던 얘기가 힘센 사람 그리고 부자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당하게 갇혀 있는 분들도 시민이 구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싸늘하게 했는데, 대답했는데 내용은 네, 전혀 싸늘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송영길 대표를 잘 몰랐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뭐 소나무당은 자기는 잘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내용은 보니까 이분은 송영길 후보를 좀 지지하는 분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그분하고의 짤막한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송영길 대표의 옥중 연설 유세 영상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이 광주 서구 갑의 민심을 좀 흔들어 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네. 한번 그 기사 띄워주실까요? 네. 19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소나무당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그 지상파에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송영길 대표가 KBS 광주를 통해서 옥중 연설이 방송이 되면서 이렇게 MBC 뉴스에까지도 거론이 될 만큼 이제 언론의 이제 주목을 이제 서서히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옥중 연설, 옥중 유세 영상 여기서 이제 오늘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제가 사전에 이제 변희재 우리 그 기호 2번 변희재 후보한테 듣기로는 수의를 입고 그 촬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소나무당의 그 유니폼을 입고 나와셔가지고 네. 그냥 그 전략을 바꿨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설명을 좀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수의가 아닌 이렇게 소나무당의 유니폼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누웠을 네. 예. 먼저 옥중 촬영은 법무부가 허락해준 사안이었고 수의를 입고 촬영하는 것은 선관위 쪽에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처한 상황 그대로를 시민분들께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수의를 입고 촬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치소 측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만약 수의를 고집한다면 촬영을 불허하겠다라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선관위 또한 엄연한 정부의 기관인데 정부의 기관에서 허락해준 것을 어떻게 구치소가 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반대할 수 있었는지가 많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이제 단식 투쟁과 이 9분 30초에 허락된 옥중 연설뿐이었어서 전날 밤을 새면서 이 옥중 연설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식 투쟁 중에 이제 많이 배고프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한데 이 옥중 연설 영상을 보니 너무나도 메시지가 뚜렷하고 많은 연습이 있었던 것이 보여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 사실 수의를 입고 촬영을 했으면은 많은 시민들이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에 있는 송영길 대표가 어떤 후보가 옥중에서 저렇게 연설을 하는구나, 감옥에 갇힌 채로 이렇게 알 텐데 이렇게 그냥 유니폼을 입고 하니까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은 옥중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물론 내용을 들으면 아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검찰에서 지금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옥중 연설에서 이 유세 영상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가슴이 와닿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두 분한테.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현주 씨가 좀 얘기 좀 부탁.
네,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여쭤봐 주셔서 저는 그때 연설 중에 하나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확 와닿았었거든요. 아, 그래, 우리 후보가 지금 당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의 시민도 못 만나고 있구나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연설 부분에서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가슴에 와닿긴 했지만은 그 송 대표가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 두 아들 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비쳤어요. 너무 당당하고 네.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제대로 키웠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오늘 내려와서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저 주한군이 그 지금 연세대 로스쿨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러운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 현주 씨도 이제 그런 보통 청년들이 좀 부러워하는 삶을 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회 첫 진출이 비정규직으로 출발을 했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송영길 대표가 우리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 정말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주 씨한테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송영길 대표가 오선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했으면서도 전셋집에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이렇게 딸이 그 아빠 정도의 백이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 그렇게 그 첫 사회 진출을 비정규직으로 하는 걸 그대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인천시장도 하셨죠. 그다음에 그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네. 그쯤 되면은 자녀분들은 뭐 사실 굳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배려를 많이 받고 지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굳이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사회 첫 네. 진출이 11개월 계약직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선 그게 첫 4대 보험 직장이었는데요. 그게 몇 살 때 첫 27살이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대학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네, 인턴은 한 5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 너무 고파서 이제 11개월짜리를 응시를 했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엄청 기뻤고요. 마침 또 그 11개월짜리 합격 그 문자를 아빠랑 국회에 있을 때 같이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그때 막 자판기 앞에서 막 방방 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11개월짜리 직장을 받고 지금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가고 싶었던 네, 곳이라서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네, 지원했는데 돼가지고. 네. 근데 또 제가 뭔가 운이 좋게도 그 11개월 계약직이 있는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있던 곳이 이제 국가기관이라서 그 해당 공약이 먼저 적용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전환 시험을 봅니다.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이제 월급과 조건은 동일한데 계약만 이제 무기로 이제 가는 거고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7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월급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정말 5만 원도 잘 안 오르거든요. 16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통장에 이제 찍혔던 금액이. 너무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취업만 한 1년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회사에 앉아가지고 몰래. 그래서 이것도 공교롭게 광주로 제가 정규직을 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왔는데 제가 있는 업계가 워낙 이제 페이가 좀 낮다 보니까 계속 월급이 200만 원을 잘 못 넘는 거예요. 정규직이 됐는데 네, 정규직이 됐습니다만 이제 200만 원이 이제 못 넘어서 그래서 좀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기가 어려운 숫자잖아요. 그래서 또 취업 준비를 한 1년 정도 합니다.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몰래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아예 업종 바꿔가지고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월 300 정규직 뭐 소원을 적었던 그 밈? 기원? 네네네. 그걸 이뤘고요. 네, 월 300 넘겼고요. 네, 월 300 넘긴 서울에 있는 정규직 직장인으로 지금 1년 반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월 300 정규직으로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 혹은 아버지의 지인분의 도움은 없었습니까? 네, 사실 그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가르쳐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찬스를 주고 말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가족이 안전하고 오래 이제 가려면 사실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주한이가 그 군인처럼 그 얼굴에 신분을 쓰고 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정치 활동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그런 찬스는 사실 고려한 적이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누가 저에게 의혹을 제기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채용이 될 때마다 이제 서류 뜬 거, 내가 서류 붙은 거, 그 다음에 뭐 면접 본 거, 면접 붙은 거, 그걸 다 기록을 해놔요. 혹시나 소명하게 될지도 몰라서 네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이번에 후보 검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유심히 본 거는 재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성일종 후보 같은 거 봤잖아요. 자녀에게 자녀 명의로 갭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송영길 후보도 혹시나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서 사실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영길 후보는 오히려 지금 겨우 이제 정규직 된 딸로부터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갭 투자는 이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뭐 차용증까지 썼다는 얘기가 뭐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차용증까지 써서 돈을 좀 빌려주고 설융통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거군요. 네. 어쨌든 그 공공부문이긴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그 첫 발을 내디뎌 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그러면 이제 그 300만 원 정규직 꿈을 이룬 겁니까? 한 5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너무 그 아버님을 좀 의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300만 원짜리 정규직 5년 만에 사회 진출 첫 후에 5년 만에 300만 원짜리 정규직 꿈을 이룬 걸 가지고 아무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언론들은 없어요. 아무리 친윤 언론이라도 그걸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 검찰 캐비넷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만들어내지 않고는 지금 뭐 나올 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뭐가 쌓일 만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서운하진 않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좀, 아는 분도 많고 할 텐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로 좀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물론 아버지가 정치하시는 만큼 몸과 마음가짐에 조심해야 하다 보니 그 스트레스도 있어서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하지 않고 돈을 버셨다면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여태까지 꾸준히 지켜오셨으며 좌우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던 그 진정성을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나도 저도 많이 공감을 했고요. 아버지께서 물리적으로 어렸을 적에 저희와 직접 접촉할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늘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순간에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비례 후보분들과 시민분들, 선거운동원 분들과 그 외 많은 모든 지지자분들이 모여주신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귀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송영길 대표의 그 유세 그 영상을 또 굉장히 눈물을 삼키면서 보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인데요. 세계일보에 이제 기사까지 났네요. 변치 않는 소나무 되겠다 송영길 연설에 눈물이 난다는 손혜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가 그 계양을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도록 추동했었던 분이 손혜원 의원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저 몰랐어요.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이 이걸 이제 그 이동영 네. 작가한테 얘기를 했고 이동현 작가가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결국 송영길 대표가 그 멀쩡히 잘 있는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제 물려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 송영길 대표의 삶은 굉장히 고통의 이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책해서 이번에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송영길 대표에 출마하는데 적극적으로 손혜원 대표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우리 이제 손혜원 의원 그 관련된 얘기는 잘 모르시고 계시구나. 예. 네. 두 분이서.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소나무당이 지금 광주 서구 갑에 굉장히 그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 대표의 지역구 출마 지역인데다가 여기가 좀 제가 듣기로는 여기 조인철 후보라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TV 토론회 이런 거를 지금 응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먼저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법정 TV 토론회에 무단 불참을 하셨고요. 이는 무려 토론이 시작하기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부겸 선대위 본부장님께서도 이는 적절치 않다라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일단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캠프 입장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희는 후보가 없어서 법정 토론에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기회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조인철 후보는 그런 기회마저 발로 차고 시민분들께 무단 불참으로 대답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 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 3사 초청 토론회를 열겠다. 그리고 선관위로부터 괜찮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광주시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다른 후보분들 모두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엔 분명 좋아하고 그 이후 저희 캠프 측에서 하고 있으나 모두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례대표 후보이자 이제 소나무당의 대변인인 정다은 대변인께서 직접 그 캠프 현장에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현장을 급습하기도 하였는데 매번 회피하고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는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도 바쳤고 대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신 지원 유세를 하다가 뒤통수에 망치 테러를 맞고 사경을 헤맸었습니다. 그 이후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당에 누가 될까봐 당적도 민주당에게 반납하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모든 걸 바치고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고 했던 민주당에게 너무나 폐를 끼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조인철 그 후보는 이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오늘 저 조인철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건 떨어진 곳에서 그 취재를 해서 그랬나요? 어떻게 조인철 후보 모습을 조인철 후보는 현장에서 좀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누나와 저와 어머니가 모두 다 각계 전투를 하면서 광주 서구갑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인철 후보님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만나 뵙고 싶었으나 아하. 전혀 만나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지역구 안에 있는데도 조인철 만날 후보의 수 없는 모습을 분이군요. 아무튼 저희는 워낙 저희 뉴탐사 기자들만 보면 도망가는 후보들만 저희가 계속 만났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 선거 유세 기간 중에는요 누가 질문하든 다 들어야 돼요. 대답을 하고 또 불리한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 김건희 씨 민원 받고 시행령 개정해줬죠? 했더니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데 제가 넘어져가지고 그때 그 영상이 조회수 25만 회나 되고 김성교 후보 강진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해한 이유가 뭐죠? 했더니 얼굴을 꼬집고 그죠? 권성동 후보 목을 조르고 예, 권성동 후보 뭐라 했습니까?
저 공천 헌금 받은 적이 있죠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그 후보 그 수행원들이 거의 여기 양평입니다. 여기 양평. 피켓 들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의 폭력을 위협하고 자기들이 또 우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막 크게 떠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런 후보들의 태도가 이제는 좀 중요하다. 네. 후보의 태도가 후보의 실제 민낯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히려 좀 보여드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조인철 후보가 혹시 민주당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거를 좀 편하게 임하려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좀 말씀을 듣고 나서 좀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좀 벌써 여기 광주에 내려와서 현지에 서구갑에서 그 유세를 선거운동을 한 지가 한 10여일 이상은 될 텐데 조인철 후보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거의. 토론을 회피한 이후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회피한 이후부터.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치는 후보와 앞장서는 후보, 회피하는 후보와 책임지는 후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광주 서구갑 시민분들께서 엄중히 판단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1996년부터 작년까지 본인 인생의 모두를 바쳐서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과 단지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만 살짝 와서 공천을 받은 분, 그 두 분의 차이를 누가 인정해 주실지 저는 시민분들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만큼 선당 후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민주당 인사가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 인사에게 시민분들의 지지가 있어야 다른 후보님들도 민주당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그 함세웅 신부님이 오늘 그 식목일이죠. 오늘 어제가 식목일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소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런 여기 기사가 났네요. 네. 함세웅 신부님이 지금 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그건 제가 몰랐는데요. 함세웅 신부님이 지금 소나무당의 뭐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소나무를 실제로 심으셨다 그래요. 네. 함세웅 신부님께서 이제 제 기억에 지난번 서울에서 송영길 대표 이제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검찰 이제 규탄 발족식 이제 그쪽에 이제 오셔가지고 김상근 목사님과 함께 이제 송영길 대표의 이제 신원을 위한 이제 큰 발언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 송영길 대표의 이제 구속과 석방을 위한 이제 원로 목사로서 큰 중심을 이제 잡아주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선거 운동에도 직접 광주까지 내려오셨 모양이에요. 네. 네. 함세웅 신부님의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함세웅 신부님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1986년 86학번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1987년 60 항쟁을 직접 경험을 했는데 60 항쟁의 물꼬를 그렇죠. 옥중에 가에서 전달한 메모를 해서 박정출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알리셔서 1987년 60 민주항쟁에 물꼬를 트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상징성 있는 함세웅 신부님께서 우리 송영길 대표를 직접 이렇게 와서 지지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60 항쟁의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송영길 대표님께서 송영길 대표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상 입증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은 잘 모르시죠, 우리 함세웅 신부님.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 빠진 후에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새삼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함세웅 신부님과는 아버지와 함께 구치소에서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인권운동과 종교의 원로 분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뜻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방증 같아서 또 새삼스럽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진짜 좀 주한 씨는 보면 이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제돼서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반듯하게 너무 준비된 멘트로 이렇게 막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광주 서구 갑에는 이 송영길 대표의 아들과 딸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자녀가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지금 뵙는데 너무 반듯하고 너무 참 잘 키웠다,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유권자분들도 광주 서구 갑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네. 지금 이제 24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런 기사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행사 투표 어제인가요? 예. 사전 투표하는 모습이 또 언론에 또 그대로 또 네. 나왔고요. 뉴스원에도 보도가 됐네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아버지 대신 선거운동하는 송영길 딸아들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기 사전 투표 오늘 둘째 날인데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송영길 후보와 소나무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유권자도 인터뷰도 나와 있네요. 네. 그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그 오늘 사전 투표 그 스케치한 기사인데 제목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 투표장에 있는 시민들 인터뷰한 걸 한 대여섯 명 정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광주 서구 극락초등학교에서 투표한 한 시민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송영길 후보와 소나무당이 이제 어떤 고초를 겪고 있고 송영길 후보의 당선이 또 소나무당의 국회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도요. 현 정권이 조국 전 장관 일가도 그렇고 현 정권이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사들을 권력을 이용해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이 정권이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가족들도 괴롭히고 구속시키려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야당 인사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 있는 야당 대표 세 분이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 옥중 연설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검찰 퇴진을 위해서는 송영길과 이재명, 조국의 삼각편대를 만들어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에게 얼마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정치 인생을 쏟아부은 지역구를 헌납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후보를 모두 다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조국 후보님은 그분들도 또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쉽게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영길을 구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광주 서구갑 시민분들 뿐입니다. 이렇게 송영길을 구해주시면 송영길이 다시 조국과 이재명을 지켜서 삼각편대를 이루어 검찰 퇴진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을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는데. 네. 제가 오늘 제가 그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이제 40대, 50대 이상 분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 30대 청년들은 송영길이 누구야?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5년 만에 그 월 300만 원 정규직의 꿈을 이룬 그래서 누구보다 청년들의 아픔,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현주 씨가 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왜 소나무당 그리고 왜 송영길을 지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하고 네. 두 분을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의 동년배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후보는 친노동, 친자본, 외교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인데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때 유치한 수많은 민간 자본들, 정말 이 도시 자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과 도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냈던 이 후보를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면 저희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계양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계양구에 살고 싶어도 계양구에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고향 계양구나 뭐 혹은 광주나 더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노동, 친자본, 외교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 송영길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네, 2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권윤지 후보와 같이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 서구갑에서 그 송영길 후보를 대신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또 한편의 유대한 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주환 그리고 송현주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또 부탁드립니다.